네, 저희의 재밌는 영상들 또 3프로 쇼츠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짧게 재미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프로 TV의 또 미스터 스마일, 예, 굉장히 그 미소가 아름다운. 그러네요. 저는 처음 뵀는데. 처음 뵀어요? 네, 처음 뵀습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네, 우리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서로 처음 뵙 네, 처음 뵙습니다. 여의도 네. 그래도 다 20년 이상씩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처음 봬요. 네, 저도 뵙는 건 처음 뵀어요. 그렇습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워낙 그렇죠. 유명하시니까. 네, 그런데 그 뵙는 건 처음 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직접 뵙는 거. 네, 친하게 지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네. 요즘에 이제 오랜만에 오셨죠? 참 그나저나. 네, 2달 만에 온 것 달. 같습니다. 네. 네. 2달 사이에 많은 일이 또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도 그 사이에 망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장 일단 심플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만 좀 여쭤볼까요? 대신증권에서는 3월 전망을 하면서 좀 조정시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정 시에 비중 확대하자. 네, 그러니까 저희가 21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벌써. 21년 10월 달부터 시장 비율을 꺾었거든요. 네. 코스피가 3,000에서 3,050 있을 때부터 시장 어렵다. 올라가긴 어렵다. 반등 시 좀 현금을 확보하자.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추세 반전은 불가능하다. 하락 추세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3월 전망을 하면서부터는 코스피가 조정이 나온다면 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담아 보자, 모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시장이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 2,400인데 네.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좀 기대감이 좀 또 한 번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FMC 이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좀 시장이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네. 좀 후퇴하면서 채권금리 반등, 달러 반등이 나오고 증시는 조금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더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도 있었고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도이치뱅크 위기설도 있었고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네. 지금 뭐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요 그림을 밑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페드워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5월, 6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7, 8, 9, 11월, 12월 4번 연속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좀 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이후로도 뭐 거의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기대를 시장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요 2번의 흐름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과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가 23년은 5.1이고 24년은 4.3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말에는 금리가 한 3.75에서 4%까지 4% 밑으로 갈 수도 있다. 내년 9월부터는 3%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연말에 4% 밑에요? 전망치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기대감이 통화정책 흐름들에 대해서 지금 점도표 수준까지 좀 정상화되게 된다면 채권금리는 반등을 하고 달러도 반등을 하면서 증시는 좀 하방 압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장이 행복할까? 시장이 무조건 올라갈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단 몇 달 사이에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든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금융위기, 금융불안이 현실화된다든지 네. 라는 것들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 말 4월 초중반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좀 시장에는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는
2분기도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1분기의 시장을 좀 안 좋게 네.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네. 그러면 2분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전체적으로 2분기는 좀 어떻게 좀 같아요? 전체적인 2분기 흐름들은 저는 바닥을 다지고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국 쪽의 경기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실적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주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안 좋아도 2분기가 저점이다. 네. 2분기가 설령 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게 저점이지 3, 4분기 더 나빠지진 않는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요? 이제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뭐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다, 뭐 물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든 물가 상승이든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펀더멘탈 동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 경기 지표도 미국 경제 성장률도 계속적으로 둔화됐고 네. 중국은 거의 침체 수준의 경기가 악화되었었고 한국도 수출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노출도가 너무 컸죠. 리스크로서의 반영도가 너무 컸던 건데 지금 앞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7.1%입니다. 워낙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2분기 7.1%,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본다면 5%대 성장은 유지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가는 이유는 네. 두 가지 팩터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네, 네, 네. 두 번째로 반도체가 안 좋다. 이 두 가지 팩터인데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면 수출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이 2분기가 최악이라고 본다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되면 수출 자체가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든 수출이든 경기든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림이었다면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경기나 수출이나 실적 전망이나 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베어리션 전망을 드려왔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좀 위쪽으로 바라봐야 될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금융권에 지금 이제 여러 사고들 터졌잖아요.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금리가 그래도 꽤 높게 유지가 되면서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난다든지 네. 자금 조달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은 크게 가정해 놓고 있진 않으신 모양입니다. 뭐 나빠지는 그림은 맞습니다. 특히 유럽하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경기 둔화 악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악화 속도가 더디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도 1분기, 2분기 중에 미국, 유럽 경기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 흐름들을 보면 서비스업과 고용이 견조하다 보니까 하락하는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더디게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뤄진 거 아닙니까? 미뤄지는 거죠. 그렇죠. 미뤄지는 거죠. 그럼 그때 터지겠죠. 그때 터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올라온 상황에서 바뀐다는 거죠. 터져도 중국 올라온 상황에서 터지면 좀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수 거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뭐 7, 8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2,600, 7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네. 3분기 중후반부터 4분기까지는 좀 박스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중국 변수와 네.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가겠지만 연말까지 흐름들을 본다면 레벨업 되니에 좀 박스권 정도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좀 반등하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흐름이 되겠다.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왜 박스권이냐 네. 시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낮아지겠죠. 네. 지금 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주택과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 때문인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은 주택은 이미 꺾였고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꺾일 거고 서비스업 물가까지 꺾이게 된다면 물가는 좀 더 레벨 다운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과도한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물가 레벨이 떨어지는 것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열리겠죠. 그리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지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지면서 네. 하단도 받쳐주고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대체로 전에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이제 경제가 못 버티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니 되게 안 좋은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팀장님 말씀은 어쨌든 중국이 좀 버텨주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 괜찮지 않겠냐. 아 그거보다도 예. 미국하고 유럽도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핵심은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흐름들이 그랬던 이유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증시가 항상 좋았어요. 네. 경기가 좋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대부분 주식시장은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경기 과열 그리고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대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은 좀 다르다는 거죠. 경기 사이클과 물가 사이클과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죠. 경기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1년 6월 뭐 하반기를 지나면서 꺾여 내려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22년 6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증시가 못 버텼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가 저점 사이클하고 경기 저점 사이클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플러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 올 3, 4분기 올해 지나서 올해 지나서. 네, 올해 지나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향후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월 FMC에서 제시된 연준의 점도표와 GDP 성장 전망인데요. 네. 23년 전망은 0.4입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전망이고요. 24년은 1.2, 25년 1.9입니다. 근데 점도표상 기준금리는 5.1, 4.3, 3.1이죠. 경기는 회복되는데 금리는 내리겠다. 무슨 의미냐면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5%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2%대 밑으로 내려가면 2%대로만 진입하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여주겠다. 금리 인하 또 다른 측면에서의 통화 정책 정상화, 기준금리 정상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보고 했을 때는 금리를 올려서 네. 경기 침체로 올 수 있다. 네. 자꾸 이제 막 공격을 하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 금융위기도 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맞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원래 나빠지고 시작했고 이미 나빠져 왔던 거죠.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초과 수요가 아직까지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빠지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전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경기 침체가 깊었던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의 관건은 경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3분기, 4분기 때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해서 이전과 같이 경기가 더더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3분기, 4분기를 전하면서 경기는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이번에 금리 인하가 경기를 꺼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했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림이라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이면 내년도에 엄청 좋아지겠네요 주식시장이. 네, 저희가 예상하는 그렇게 것은 생각하면? 24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3년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달라요. 중국은 이미 4분기 경기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한국은 지금 전망 기준으로는 2분기가 저점이고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가 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 네, 올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하고 유럽은 좀 지연됐고 중국은 당겨졌고 그 사이에 한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24년을 열어놓고 본다면 중국은 5%대 성장 유지할 수 있고요. 한국은 2%대 중후반대. 여기에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24년은 매크로적인 측면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한참 어마어마하게 돈 푼 걸로 물가 엄청 올랐고 하여튼 약간 버블은 꼈잖아요. 네. 이 버블이 큰 문제 없이 조심스럽게 다시 경기 화랑으로 그러니까 가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전 한 번쯤은 이렇게 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이도 이게 가기도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은 더 길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묻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간다. 네. 아 그래요. 네.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조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뭐 당분간 그러니까 23년 말부터 24년까지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뭐 6% 4%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기조효과들이 좀 억눌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지금은 서비스 물가랑 주택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물가가 꺾이게 된다면 또 한번 물가 안정에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주택 물가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뭐 금융권 이슈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뭐 상업용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프레디맥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19%를 넘어섰던 게 지금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이긴 하지만 19%였던 게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본다면 네. 24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약간 이제 계속 신문에서 나오는 게 네. 이제 경기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2분기든 네. 뭐 하여튼 경기 침체로 가면서 이제 연체율이 네.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신문에 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영향이 금융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들은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경기 악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취약한 은행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조금씩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코스피를 본다면은 뭐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더 네.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 내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도 같은 이치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수요가 안 좋다, 내수가 안 좋다라고 했지만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와 맞물려서 한국 증시들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SVB 사태가 벌어졌고 파산을 했지만 선을 그었던 것처럼 취약한 은행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은행들이 무너졌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시장 전체 금융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내수라든지 금융권에 대한 취약한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적으로 불거지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흔들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추세 자체가 망가진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우리나라 뭐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 경기 침체 네. 그리고 또 물가도 좀 오르는 네.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4월달 10매칠인가요? 네. 금통이 네. 열리죠. 고기 금통의 금리는 어떻게 좀? 저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당분간은 금리 동결이다라는 말씀을 동결? 드립니다. 네, 동결 사이클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동결이에요 앞으로. 미국은 저희는 한 번은 더 할 수 한 있다고 번은 더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더 한다는 전제 조건이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 연준, ECB, 영국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며칠 사이에 모든 대책을 내놨거든요. 금융위기 때랑 전혀 다른 스텝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센츄뱅크가 파산했을 때 괜찮아.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을 때도 괜찮아. 했다가 9개월 뒤에 정책을 내놨어요. 처음으로 내놓은 게. 근데 이번에는 실리콘밸리뱅크가 우리 영업 중단할래? 라고 한 지 3일 만에 대출 창구를 열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학습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이미 매뉴얼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충격 파장들은 일단 제어하는 가운데 물가가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물가 레벨이 툭 떨어지게 된다면 5월은 한번 스킵하고 6월 달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망 자체는 2월, 3월 물가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네. CPI랑 PC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국제 유가가 작년에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기조 유가가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CPI랑 PC는 툭툭 떨어질 텐데 네. 왜냐면은 WTI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유가 레벨이면 마이너스 40%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면 CPI는 떨어지겠죠. 원자재 가격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코어예요. 코어 PC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거든요. 네. 저번 달에 4.6이었던 게 1월 달에 4.7로 올라왔는데 2월 달에도 4.7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인가 발표되는 3월 CPI 같은 경우는 CPI는 떨어지는데 코어 CPI는 올라간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면은 5월 FMC까지는 금리 인상 스텝을 밟고 그 다음 흐름들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은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많이 해봐야 2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한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중국이 예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 미국을 뭐 거의 살려주다시피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저는 들었으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중국도 막 수출로 해서 벌어들인 돈은 있는데 어마어마했죠. 채권은 그렇게 많이 안 사놨었기 때문에 네. 그 룸이 충분히 있어서 네.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채권을 막 사면서 미국을 살려준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그때랑 또 다르잖아요. 네. 뭐 중국이 갑자기 뭐 미국 채권을 사줄 것도 아니고 네. 뭐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또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 그렇게 싹 좋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또 수출을 중국이 막 해갖고 돈을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팔 거를 막 사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설령 약간 좀 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도움받을 건 없는 건 아닌가. 뭐 조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하면은 뭐 소비, 소프트 소비, 화장품, 뭐 의류 이런 쪽들을 많이 보시고 네. 원자재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저는 중국은 이제 소비 국가로 좀 많이 변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 국가. 중국이 네. 그런 와중에 여전히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차지하는 게 40%가 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무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도 40%가 넘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전만큼의 임팩트가 세진 않는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이유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향후 중국을 바라볼 때 옛날처럼 그러니까 2014년 15년이나 금융위기 전처럼 글로벌 공장 또는 소프트 소비가 폭발하는 그런 국가라기보다는 지금은 하이엔드 소비가 좀 많이 활성화된 국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이엔드 생각. 소비. 비싼 예를 거요? 들면은 그쵸.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 달에 영국이나 유럽 증시가 뭐 사상 최고 증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명품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LVMH 뭐 이런 거. 네. 아. 거기에는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 중국 소비가 확대된다라는 기대가들이 반영돼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건 없잖아요. 우리 건 없죠.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네. IT 기기, 핸드폰. IT 기기 핸드폰 안 팔잖아. 삼성 거 안 팔리잖아요. 최근 보면 2월 달에는 무선 통신기기 수출 금액 자체가 늘긴 했어요. 중국 쪽에서. 예. 무선 통신 기기. 그게 핸드폰 쪽이에요. 핸드폰을 우리가 파나? 팔죠. 중국에? 네. 중국에 갤럭시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워낙 중국 브랜드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한국 비중이 적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네. 애플도 팔고 한국폰도 팔죠. 부품도 많이 네. 채용되는 부품. 거니까. 그러니까 부품도 채용되고 뭐 부품은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겠죠. 뭐, 네.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저는 그래서 좀 IT 쪽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업종 얘기하셨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듣는 분들도 이런 탑다운 방식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2분기에는 아까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박스권을 할 때 좀 2분기는 좀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1월, 2월 달 흐름이 올해
추세 반전의 좀 예고편 같다, 축소판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월달 중후반을 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업종들은 1월달에 강했던 반도체하고 인터넷.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업 된 다음에 후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랑 뭐 자동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게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 중국 쪽에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그림만으로도 반도체는 먼저 바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1월 달에 점프업을 한 다음에 좀 상당한 기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살 수 있는 가격대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인터넷이냐? 인터넷 뭐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인터넷 업종의 분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가 단순하게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중국 청년 실업 좀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시점을 정확하진 않지만 중국 경기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도 있었긴 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엄청나게 압박이 커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양해나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빅테크 기업 규제들을 좀 완화해주면서 청년 실업률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너무 빠르게 노쇠화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네. 성장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동력이 약해진다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 산업 정책들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빅테크 이런 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이번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나 자동차는 최근까지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 점들을 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현재의 주가 레벨과 이익단의 괴리가 얼마나 되는지, 괴리가 큰 애들은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괴리가 좁은 애들은 큰 조정 없이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건 별로 없다. 몇몇 기업들은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옥석가리가 될 텐데, 그때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이고 선방을 하는 종목들을 좀 가려서 선별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빅테크를 다시 중국이 이제 살려주는 걸로 네. 우리 인터넷 기업들,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대표적인 회사들일 텐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네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하나의 일부죠.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때는 중국 변수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제 추세를 쭉쭉 끌어갈 거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워낙 캐펙스 컷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공급이 우위를 보이는 구조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인터넷은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숙제가. 여기서 중국의 훈풍으로 인해서 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얼만큼 나오느냐.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인터넷 기업들은 레드오션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네네.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뭐 10%를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컨텐츠 뭐 이런 네. 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올해 말, 내년으로 갔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인지를 한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도력은 좀 그런 부분에서 결정될 텐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됐을 때 금리 하향 안정세로 인한 좀 밸류에이션을 다시금
그러니까 실적 매출액이 해외 매출이 붙어주면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새로운 밸류에이션 평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하고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를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 계속 시장을 이 중심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순서로 따지자면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하고 인터넷, 그리고 좀 1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4분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옥석가리가 되고 좀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조금은 뒤늦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이 3분기 네. 침체, 네. 미국이 4분기 침체면 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죠. 여태까지는 뭐 이제 소티디, 뭐 네. 반도체 소티디로서 맞습니다. 뭐 기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막 취소도 한다고 네, 치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을 하반기에 좀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4분기, 3분기 중반부터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은 어느 정도 레벨업 된 뒤에는 네. 좀 비중 조절을 해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싸게 살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네.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먼저 좀 분할 매수, 저점 매수하는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참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아니 두 가지가 저는 신기한데 제가 정확한 월은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튼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야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야 무슨 차는 2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차 지금 나왔다는 야 차 지금 빨리 가져가래 이렇게 된 것도 난 너무 이상하고 맞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2021년인가? 하여튼 네. 그때부터 좋다 잘 나간다 얘기를 2년째 듣는데 주가가 절대 안 움직이는 것도 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주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들이 지금이 피크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못 올라갈 거고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 주가는 주가는 업황이 좀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뭐 방향성을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아니 근데 가격 그때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가격 너무 좋다는 얘기를 18만 원대 맞습니다. 그때부터 엄청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18만 원이니까 막 이것도 얼마야 지금 내가 찾아봐야지.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분기, 4분기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얼만큼의 깊이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질까에 대한 논란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블룸버그 컨센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성장은 없다. 라는 게 컨센서스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플러스 성장보다는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낮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긴 할 텐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깊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중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를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네. 좀 강하게 좀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는 1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반도체 가격이 여기보다 더 떨어지긴 어렵고 지금 재고 손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실적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업종들이네 그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네. 근데 1월, 2월 한번 보시면요, 얘네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 2차 전지 엄청 갔죠. 네. 네. 어쨌든 시가총액이 그 분야가 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지수 변동성에 네. 대해서 많이 미치는 거니까 네. 지수도 진짜 좋아지겠네. 네. 지수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상대로 그렇게 가시면 그렇죠. 그렇게 가면. 네. 아 참 예상하기도 힘들고 예상대로 가는 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2분기는 좋다고 보셨는데 네. 조금 우리가 이 변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태까지는 작년 이제 9월 6월달 7월달부터는 CPI 지수 뭐 네. 매월 CPI 네, 지수만 계속 주목해서 봤었는데 봤었죠. 네. 뭐 2분기는 좀 어떤 지수를 조금 참고해서 좀 중요한 지수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중국 실물 지표들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막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막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얼만큼 올라갈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에 기반을 해서 지금 미국 경기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4개월째 수축 국면이거든요. 마이너스 50 밑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반등을 하긴 했지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얼마큼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수출. 글로벌 실물 지표 중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국 수출이거든요. 근데 기저효과도 있고 왜냐면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 효과도 있고 해서 저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조금은 흐려지게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월, 2월 달을 바닥으로 3월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지는지, 그게 조금 관건이다. 3월, 4월 지표가 금액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표 보니까 이제 10일, 20일, 네. 30일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지표 확인이.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매달 1일 날 전월 네, 전월. 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 수출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건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영향도 있어서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는 금액 데이터를 좀 보자. 금액 데이터가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그리고 산업별로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무선통신기기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증시 방향성 자체가 조금씩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4월 10일 다음 날 11일 날 발표되고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 확인해 주면서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데 금액을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수를 조금 계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수. 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보통 공휴일이 있느냐 네, 없느냐 조업일수에 따라서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네. 그거를 일로 평균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평균. 보시면은 좀 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약간 좀 바닥지고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아니에요? 3월 달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까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3월 데이터까지 보면은 좀 더 클리어질 것 같은데 3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아무래도 그 3월 달에 중국 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네. 4월 달에 지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4월 중순에 발표되는 3월 중국 실물 지표들 4월 중순에 발표되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발표되는 중국 PMI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위쪽을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도 쭉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이제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불안하고 또 네. 부럽기만 하고 2차전지 들고 있는 사람이 네. 너무 부럽기만 하고 또 2차전지 들고 있는 분들은 너무 기분은 좋은데 한편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다 여기까지 오는 게 맞나 싶기도 네, 하실 네. 건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 어떤 정도의 전략 마음가짐을 갖고 시장에 임하시면 제일 좋을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끝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 지점 세미나나 지점에 리테일 오늘도 고객분들 대상으로 줌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한 200분 가까이 들어오신 세미나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심리가. 무슨 말이냐면 사면은 떨어질 것 같고 안 사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지수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수대인 것 네. 같아요. 2430 정도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2500 넘을 것 같고 조금만 밀리면 2400개에서 2300대에 막 밀려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뭐 미국 소비 그리고 심리 지표들, 그리고 뭐 PC 물가, 그리고 이제 4월 초부터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하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천천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로 펀더멘탈과 주가 간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4월 초 지나면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라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프리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실적을 최근 보면은 실적이 이 정도가 아닌데 주가가 좀 오버슈팅하고 왔다라는 쪽들은 조금은 불안하신 만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불안하신 만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뭐 제가 딱 잘라서 30% 50%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는 무조건 이거 다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들고 하셔도 무리가 뭐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변동이 크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이 나왔으면은 이 펀더멘탈과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은 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좀 도래할 수 있으니까 과하게 올랐다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화하시는 게 향후 시장 대응에 조금 여유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뭐 이게 굉장히 조심조심 말씀을 주셨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캐치를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고 저는 뭐 좋아지긴 할 텐데 지금은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막 적극적인 막 매수에 나설 때는 아닌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오늘 저녁 시간 다 해봤고요. 네.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정말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경민 팀장님. 아니요. 한 머리카락 한 올에 흩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션 감각 매우 뛰어나시고. 예. 네. 자, 우리 이경민 팀장님 그러면 또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고요. 네. 장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만큼 저는 좋아지는 놈이 그렇습니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주역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주역? 네. 네. 궁죽변 변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하. 지금 너무나도 나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아하.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금융 불안이 오면은 금융권이 불안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들어오고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캐펙스 컷을 더 많이 할 거고. 네. 그러면 시간을 두고 바라봤을 때는 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지 음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위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주역 보면서 전망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